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살 난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아이들은 어리지만 제 나이는 벌써 40이 넘었네요. 사실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병원에 다니고 복수가 차는 고통도 참아가며 임신하기 위해 노력했네요. 그러기를 8년 만에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듣게 됐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미네서님, 축하드려요. 쌍둥이네요. 그거 보세요. 포기하지 않으니 이런 날이 오잖아요. 남편분 들어오시라고 해서 초음파 보여드릴게요. 쌍둥이요? 정말이세요? 그렇다니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과 아들 쌍둥이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도 저는 그 행복을 길게 누리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갓 돌을 지날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의 그림자가 저희 가족을 덮쳐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때 겪었던 억장 무너지는 사연을 털어놓고 싶어서 썰맘의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물론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막 중년에 들어선 제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네요. 썰맘 사연을 듣다 보면 연륜 있는 분들의 댓글도 많이 보이는데 저도 오늘은 인생 선배님들께 인생의 굴곡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그럼 부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며 부끄러운 제 가정사를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만난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선배였는데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나게 됐죠. 사실 저는 남편과의 첫 만남에서 별다른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눈에 띄는 미남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언변이 화려한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혜선이라고 했지? 나 전에 인사한 경제학과 윤종현이야.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혜선아, 밥 먹었어? 나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갈래? 너 지난번에 고민하던 리포트 썼어? 아직이면 내가 좀 도와줄까? 혜선아, 이거 내가 어렵게 구한 중간고사 족보야. 너 이 과목 때문에 고민 많이 했잖아. 이렇게 노력하는 남편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더군요. 여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남자도 계속 들이대고 정성을 보이면 달리 보게 되는 거요. 남편에 대한 제 태도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저를 어린애 다루듯 조심스럽게 대하며 애정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또 혹시라도 제가 불편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누구보다 먼저 나타나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 돌부처라도 고라앉지 않고는 못 베길 지경이었네요. 그 뒤로도 남편은 세상의 여자는 저 하나뿐이라는 듯 사랑꾼의 면모를 자랑했어요. 날이면 날마다 이벤트를 하고 좋은 것과 만난 것은 제게 먼저 주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래서 별 고민 없이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일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걱정 없을 것 같던 제 결혼 생활에도 위기는 찾아오더군요. 앞전에 말씀드렸듯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아들 타령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말이죠. 종현이가 3대 독자인 거 알지? 결혼하거든 바로 애부터 가져라. 괜히 일한다고 미루다가는 정말 갖고 싶을 때 못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첫애 갖고 아들이 아닐 수도 있잖니? 그렇다고 아들을 안 낳을 수도 없으니 꼭 서둘러야 해. 이 시어미 말 허투루 듣지 말고 명심해라. 그래도 처음 몇 해는 버틸만 했습니다. 요즘은 결혼하고
바로 아이 낳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그러니 어머님도 화를 참아가며 좀 지켜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2년이 지나고부터 급격하게 냉랭한 태도를 보이시더군요. 그러더니 난임 3년 차에 들어가자 대놓고 막말을 하며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저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자기 아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더군요. 그러더니 모든 문제를 제 탓으로 돌리며 저만 잡으셨죠. 한 번은 아버님 기일에 제사상 앞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 아들이 하필 애도 못 갖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따박따박 밥만 얻어 자시지 말고 손주나 하나 데려오란 말이에요. 나도 꿀보다 달다는 손주 재미 좀 보잔 말이지. 올해까지만 기다려보고 정 안 되겠으면 저것들 어떻게 해서든 갈라서게 할 테니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지 않으면 애 좀 점지해줘요. 그 말을 듣던 남편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어머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 앞에 두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의사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럼 네가 문제라고 하디? 그것도 아니잖아. 씨가 아무 문제 없으면 당연히 밭이 문제지. 밥도 잘 먹고 엉덩이도 좀 펑퍼짐해야 애가 들어서지. 꼬챙이처럼 말라서는 아유 무슨 애가 생기길 바래. 비만이면 임신하기 더 힘들어요. 저 사람 겉으로도 안으로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한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막말로 저는 애 없어도 상관없어요.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면 다들 안 낳으려고 하겠어요. 생기면 감사하겠지만 안 생긴다면 그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문제로 이 사람 걸고 넘어지지 마세요. 그렇게 남편이 판을 들고 나서자 입을 삐죽이며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그래서인지 그 뒤로 어머님은 제게 더욱 날을 세우셨어요. 아이도 갖지 못하는 며느리가 아들의 사랑까지 독차지하니 밉상도 그럼 니상이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어머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평소 노래하시는 떡두꺼비 같은 손주는 안겨드릴 수 없지만 그 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취직하자 하시던 백반집을 접고 아들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대기업에 다닌다곤 하지만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맘에 걸렸는지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묻더군요. 자기야, 우리 결혼했는데 어머니 용돈 이대로 계속 드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금액을 좀 줄인다고 말씀드려볼까? 아니야, 그러지 마. 지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둘이 벌잖아. 그리고 여태까지 드리던 용돈을 결혼하자마자 줄인다고 하면 당연히 섭섭하실 거야. 효도는 미루지 말라잖아. 나중에 해드리고 싶어도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계속해드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님께 꼬박꼬박 용돈과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매년 해외여행도 보내드렸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어머님이 말씀만 하시면 새벽 시장도 마다하지 않고 장을와 음식도 해드렸어요. 한 번은 야근하고 있는 제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민어가 제철이라니까 내일 맑은 탕 좀 끓여와 봐라. 요즘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 영 기운이 없다. 넌 며느리라는 게 혼자 사는 시어미 상복더위 보양해줄 생각도 없는 게요. 꼭 내가 이렇게 엎드려 절 받아야겠냐고.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일이 바빠서 제가 내일 꼭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야근 후에도 잠을 줄여가며 새벽 시장에 나가 잠을 봤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 이름도 낯선 민어탕을 끓여 주말 아침 대바람부터 시댁으로 향했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좋은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해가면 항상 짜다 싱겁다 지적만 하셨지 한 번을 좋게 드셔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저에게 정성을 쏟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며 병원에 다닌 지 8년 만에 저는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아들, 딸, 이란성 쌍둥이를 낳게 된 거예요. 원래 시험관 시술을 하면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정란을 여러 개 넣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2개의 수정란을 넣었는데 2개 모두 착상에 성공한 겁니다. 매번 시술에 실패해오던 터라 저에게 그런 행운이 찾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뜻밖의 소식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희는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쌍둥이는 예정일보다 일찍 나오는 게 흔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꼬물거리는 아이들을 보고 와서는 감격에 겨운 투로 말했습니다. 애들이 너무 작고 인형 같아. 당신도 이제 마취 풀리면 같이 보러 가자. 우리가 2 아이의 부모가 됐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은 그렇게 저를 토닥여주며 부모가 된 기쁨을 함께 나눴죠. 저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휴직을 하고 육아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느라 외벌이가 되니 생활비가 빠듯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머님이 용돈을 좀 줄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으련만 전혀 언급조차 없으셨죠. 그래서 저희는 둘이 벌 때 모은 저축을 야금야금 빼먹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저 오랜 소망이던 아이들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행복했거든요. 물론 혼자 쌍둥이 육아를 전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친정엄마가 와주시긴 했지만 워낙 멀리 사시니 자주 오실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도 지병이 있어 오래 집을 비울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저는 삐쩍삐쩍 말라가며 수면 부족에 시달렸지만 약해지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닌 2 아이의 엄마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아이가 생기자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출산한 후부터 전에 없이 야근과 주말 출근도 많고 집에 와서도 피곤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고 안쓰러워 육아에 정신없는 와중에도 아침상을 꼭 차려주려 노력했네요. 그리고 홍삼과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주며 건강에 신경을 써줬죠. 그런데 아이들이 갓 돌을 지날 무렵 남편이 제주도로 출장을 간다며 안타까워했어요. 미안해. 당신 혼자 힘든데 내가 며칠씩 집을 비우게 됐네. 거기다 중간에 우리 결혼 10주년 기념일도 있는데 날짜를 좀 조정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워낙 회사에서 기대하고 있는 프로젝트라서 말이야. 미안해서 어떡하지? 좀 서운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나보다 자기가 애들을 못 봐서 어떡해? 하루라도 애들 안 보면 애가 타는 사람이.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소처럼 일해야 우리 귀여운 쌍둥이랑 사랑하는 마누라 먹여 살리잖아. 대신 올 때 면세점에서 당신 반지 하나 사다 줄게. 작년에 사준 목걸이도 마음에 들어있잖아. 올해도 기대해. 아니야, 선물은 무슨. 안 그래도 요즘 쪼들리는데.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 잘하고 와요. 난 애들 잘 보고 있을게. 고마워. 이해해줘서. 그렇게 남편은 아이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장길에 올랐네요. 한데 남편이 떠난 지 이틀째가 되던 날 황당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을 씻기고 한숨 돌리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소파에 앉자마자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을 담아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네요. 당신 많이 바빠? 난 하도 연락이 없길래 뭐 일이 안 되는 건가 했어. 안녕하세요. 윤 과장님 사모님 되시죠? 네? 네. 누구시죠? 저는 과장님이랑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정미진 대리예요. 전에 아이들 돌잔치에서도 인사드렸습니다만.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사모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사실은 과장님이 좀 다치셨어요. 네, 우리 그이가요. 아니, 출장간 사람이 무슨 일로? 어디를 얼마나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지금 통화가 어려운 상태인가요? 네. 사실 여기 응급실인데 꼭 보셔야 했어요. 아직 의식불명 상태라 통화가 어렵거든요. 지금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의식불명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얼굴에 핏기가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며 차가워진 손을 덜덜 떨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 말에 놀라기는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잠시 후 쏜살같이 택시를 타고 달려온 어머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 아빠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야 한다니까 저 먼저 갈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멀쩡히 출장 간 사람이 왜 수술을 해?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저도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어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 제가 먼저 가볼게요. 어머님은 애들 좀 봐주세요. 아니, 나도 가야지. 내 아들이 수술을 한다는데 지금 나보고 애나 보고 있으란 말이냐. 지금 비행기표 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연락드려도 올라오시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먼저 가서 연락드릴 테니 저희 친정엄마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좀 기다려주세요. 저는 같이 제주에 내려가겠다는 어머님을 말리며 아이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표를 구하기가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후 여직원이 말해준 제주의 대학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네요. 제가 남편의 상태를 묻자 간호사는 저를 수술실로 안내했어요. 저는 흔들리는 다리에 간신히 힘을 주고 수술실 앞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두운 얼굴로 대기실을 왔다 갔다 하는 여자가 보이더군요. 저는 한눈에 그 여자가 얼마 전 쌍둥이 졸잔치에서 소개받은 남편의 부하 직원임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다가서는데 고개를 돌리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네요. 여자는 저를 보더니 얼른 다가와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저도 경황이 없어서 조사 없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과장님은 응급수술 들어가셨고요. 머리를 좀 많이 다치셔서. 머리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회의 참석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발표한다고 하던데. 그게 일하다가 벌어진 사고는 아니고요. 사실 과장님이 아침에 올레길을 걸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괴한을 만나신 것 같더라고요. 괴한이요? 그게 무슨... 그럼 필습이라도 당했단 말이에요? 네, 아마 묻지마 폭행인 것 같아요. 경사 말로는
준기나 돌에 맞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돌이요? 아니 그런 일이 왜 저 사람한테? 열심히 일만 한 사람인데. 그래서 범인은요. 목격자가 없어서 아직 못 잡았어요. 과장님 혼자 올라가시다 당한 일이고 다른 직원들은 다 회사 일이 바빠서 먼저 서울에 올라갔거든요. 저는 오전에 다른 일 보고 오후에 회의장에서 만나기로 했던 거라서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대리님 잘못이 아닌걸요. 여직원은 제게 자세한 상황을 알려줄 수 없는 것에 미안해하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얼른 수술이 끝나야 남편의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두 손 모아 수술이 잘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더디게 흐른 뒤 남편이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한데 담당 의사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단 출혈은 잡아서 위험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방치된 시간이 길어서 일부 뇌 손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일단 환자분이 의식을 차린 후에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뇌 손상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한숨 돌릴 수는 있었죠. 그래서 얼른 저는 어머님께 이 사실을 전했어요. 어머님 역시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셨는지 연신 구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셨네요.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깨어날 줄 알았던 남편이 아무리 기다려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거든요. 의사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면 식물인간 판명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저희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한 달에 매달려온 시어머니도 이 소식에 오열하셨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침에 혼자 올레길 산책에 나섰던 남편이 돌에 맞아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카메라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라 수사가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범인이 잡히기를 기도하며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남편의 걱정한 회사 팀원들이 제주까지 내려와 저희를 위로해줬어요. 그때 사건 당시 제게 연락했던 여직원도 함께 왔더군요. 여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과장님 곁에만 있었다면 수사에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아니에요. 대리님도 놀랐을 텐데 병원에 같이 와주고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어서 과장님이 쾌차하시기를 저도 빌게요.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을 닦는 여자의 목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다른 거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건 너무 낯이고 바로 눈에 띄더라고요. 여자가 걸고 있는 목걸이가 1년 전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제게 선물해준 것과 같은 목걸이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워낙 인기 있는 모델이기에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대접할 음료수를 사서 돌아오던 저는 이상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건물 밖으로 흡연하러 다녀오던 남직원들이 저를 못 보고 지나치며 나누고 있던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야, 근데 나 전부터 느끼던 건데 윤 과장님이랑 정대리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다니? 뭐가? 아니 원래 이번 출장도 둘이 가는 게 아니었잖아. 김주임도 같이 가야 하는데 출장을 왜 김주임 휴가 때 잡아? 안 그래도 프로젝트 핑계대고 둘이서만 맨날 야근에 실근무해. 이상하지 않냐? 야, 김주임은 아직 일을 잘 모르니까
담당자인 정대리랑 책임자가 일을 많이 한 거지. 별게 다 이상하다. 네가 몰라서 그래. 이번 출장은 그냥 회의 참석하고 중간 보고만 하는 거라 날짜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었다니까. 근데 일부러 떼놓고 가려는 것처럼 급하게 나를 잡았잖아. 이번 프로젝트 워낙 장기전이라 1년 가까이 둘이 붙어서 일했고 무슨 사달이 나도 벌써 날 수 있는 시간이지. 야, 넌 근거도 없는 말을 뭘 그렇게 심각하게 해. 괜히 다쳐서 누워 계신 분 욕되게 하지 말고 병문안 왔으면 좋은 마음으로 빨리 회복하시기나 빌어드려. 내가 치정곡을 많이 봐서 이론적으로는 촉이 좋다니까. 평소에 둘이 주고받는 눈빛도 영 어색하고 난 둘만 출장 간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다니까. 야, 정대리가 뭐가 아쉬워서 유부남을 만나. 정대리 멀쩡히 남자친구 돼 있거든. 내가 회사 앞으로 데리러 오는 것도 몇 번 봤어. 그리고 윤 과장님은 작년에 쌍둥이 낳고 깨가 쏟아지시는 것 같던데. 너 막장 드라마 좀 그만 봐라. 그 말을 들은 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멍하게 서 있어야 했어요. 남편은 분명 제게 팀원들이 함께 가는 출장이라고 말했었거든요. 게다가 병원에서 만났던 여자도 다른 냉들은 먼저 올라갔다고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두 사람만의 출장을 숨겨야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찜찜한 기분이 들어 직원들을 배웅하면서도 여자만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제 시선을 느꼈는지 여자도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마당에 심증만으로 여자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경찰이 제게 범인이 잡혔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 거죠. 한데 그 소식과 함께 범인에게 조력자가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말해주더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건을 은폐하고 범인의 도주를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남편이 뭐라고 조력자까지 두고 남편을 해친 걸까요? 하지만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쓴 사람이 바로 남편과 출장을 갔던 여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찰의 말을 듣고 오한이벙벙에 간신히 물었습니다. 정대리요? 정말 그 여직원이 그런 게 맞아요? 대체 왜요? 제가 물었을 때는 분명 남편 혼자 올레길에 갔다 습격당한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저희한테도 똑같이 진술했어요. 근데 수사 결과 그날 현장에 두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아니, 범인까지 세 사람이죠. 임두식이. 이 사람이 남편분을 해코지 한 범인이에요. 근데 이 임두식이가 아내분이 알고 계시는 정대리의 남자친구더라고요. 네, 남자친구요? 아니 근데 왜 정대리 남자친구가 저희 남편을... 그게... 사실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던 것 같아요. 조사해보니 그런 관계가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서로 배우자랑 애인 몰래 관계를 유지하다 그 남자친구한테 딱 걸린 거죠. 근데 남편분과 헤어지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남편분을 계속 만나왔더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남자친구한테 결배를 통보한 거죠. 그러니 남자가 눈이 돌아서 계속 두 사람을 따라다닌 모양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 뺏은 저희 남편을 해코지했단 말씀이세요? 정황상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이 핑계로 제주도에서 대놓고 불륜행각까지 펼치니까 이 남자가 완전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산책 가는 두 사람을 따라가서 실랑이를 벌이다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그런 무서운 일을 그 여자는 왜 숨긴 거예요? 당연히 사건이 커지면 자기가 불륜녀인 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랬겠죠. 두 사람이 작년부터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눈이 맞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래도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 들키는 건 겁났던 것 같더라고요. 시시하면서 조심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범인이 잡히면 안 되니까 남자친구를 몰래 도주하게 하고 그 사건에 대해 함구한 겁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바보인가요? 자기는 CCTV까지 망가뜨리고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올레길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차 블랙박스 확보해서 사모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저는 경찰의 말을 들으면서도 정신이 멍해져 쉽게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가정적이고 저만 사랑하던 남편이 1년이 넘게 불륜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내연녀와의 여행을 위해 결혼기념일에 출장까지 잡았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모든 건 사실이었어요. 경찰 조사를 받은 여자가 제게 연락해 울먹이며 말했거든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전 사모님 가정을 깰 생각도 없었고 과장님을 다치게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자주 보다 보니 정이 들어서. 그러니 제발 성찰해 주세요.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여자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도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결혼기념일에 저에게 줄 선물을 사며 여자의 목걸이도 같이 산 거였어요. 아니, 그건 제 착각일 수도 있겠네요. 여자에게 줄 목걸이를 사다 제 선물까지 샀다는 게 더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왔던 직원들이 나누던 대화도 떠올랐어요. 갑자기 잦아진 주말 근무와 야근은 일 때문이 아니라 여자와의 미래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며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잠들어 있는 남편을 분노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영문도 모르고 그런 저를 타박하시더군요.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디? 범인이 잡힌 거지? 도대체 어떤 인간이 무슨 이유로 내 아들을 첩골로 만들었냐고. 너 셰미 숨 넘어가는 거 보고 싶어? 왜 말을 안 해? 빨리 말하지 못해? 어머니,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병실에 쳐들어가서 저 사람 호흡기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니까요. 뭐야? 이게 미쳤나? 저 자식 먹여 살리려고 출장 갔다 다친 남편한테 그게 무슨 무서운 소리야? 고작 평수만 여쭈들었다고 벌써 지겨워진 거야? 불쌍한 내 아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레미한테 핏대까지 세워가면서 편들어줬는데 이게 무슨 태연망덕한 소리야? 저 자식을 먹여 살려요? 어머니를 먹여 살리느라 힘들었겠죠. 힘들게 일하는 아들이 안쓰러우면 용돈을 좀 지리시던지 여행을 좀 덜 다니지 그러셨어요. 저 사람이 버는 돈 절반 이상을 가져가서 흥청망청 쓴 게 누군데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 일하러 갔다 다친 거 아니에요.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 피우다가 그 남자친구한테 맞은 거라고요. 뭘 알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너 어디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와서 이래. 내 아들은 내가 잘 알아. 제가 그럴 애가 아니야. 너 애 못 가질 때도 내가 헤어지라고 그렇게 들못 가도 버티던 애다. 근데 봐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어머니도 제 말을 믿을 수가 없는지 계속 현실을 부정하더군요. 하지만 조사가 계속되며 범인과 여자가 구속되고 불륜 행각이 드러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어요.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야. 가만 보니 그 여우 같은 계집애가 네 남편을 꼬신 모양인데 여자가 먼저 그러는데 버티는 남자가 있겠니? 그러니 네 남편 한 번만 용서해줘라. 저렇게 정신도 없이 누워있는 애를 어쩌겠어. 거기다 너희 어렵게 애까지 낳았잖니.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렸지만 도저히 더 이상 남편을 믿고 여생을 보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재판을 거쳐 남편을 다치게 한 남자는 상해죄로, 여자는 증거인멸과 범인 은닉죄로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범행이 밝혀지자 제게 납작 엎드렸던 여자는 구형이 확정되자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악을 쓰며 울분을 토해냈죠. 여자가 재판장에서 마주친 저를 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했으면 남자가 왜 겉돌았겠어. 과장님이 그러더라. 출산하는 거 보고 났더니 네가 여자가 아니라 동물로 느껴졌다고. 거기다 애 낳고 푹 퍼져가는 꼴 차마 눈 뜨고 못 보겠어서 집에서는 밥도 먹기 싫다고 말이야. 그거 알아? 과장님, 너 산후조리 하느라 친정에 있을 때 하루도 안 빼놓고 나랑 밤새 뜨거웠어. 지난 1년간 네 남편한테 너는 애 키우는 도우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그렇게 악을 쓰며 마지막까지 저를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은 제게 어떠한 육체적 요구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게 출산한 아내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었어요. 한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한시라도 빨리 저를 기만한 상대와 헤어지고 싶었네요. 하지만 남편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에 이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 상의한 끝에 소송을 하게 됐어요. 변호사는 제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해주고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분이 의식불명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 지속이 불가능하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 협조의 의무라는 게 있어서 남편이 다쳤다고 바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그걸 받아주지 않거든요. 다만 결혼 생활 중 남편의 불성실한 태도와 유책 사유를 증명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너무나 명백한 외도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 해소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해보죠. 저는 변호사의 말대로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이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온갖 욕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어요. 내 아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깟 바람 한 번에 남편을 헐씹닥거리듯 버려? 네가 이런 애인 줄 내가 진즉에 알아봤지.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할 수가 없었던 거야. 가려거든 내 손주들 내놓고 가라. 엄연히 유의시선 가진 애들을 왜 네가 키운다 그래? 어머니, 이제 아들 돈 뜯어먹지도 못하는데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세요? 저한테 양육비 받아봤자 어머님 한 달 생활비도 안 될 텐데요. 그리고 멀쩡히 엄마가 살아있는데 애들이 왜 할머니랑 살아요? 저 사람 지금 부양 의무 질서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애들은 제가 잘 키울 테니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이나 잘 보살피세요. 양육비 같은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 제발 저희 앞에 나타나지나 마시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너 종은이가 뭐 계속 저렇게 정신 놓고 있을 것 같아. 내 아들이 어떤 앤데? 금방 벌떡 일어나서 너한테 보란 듯이 잘 살 거다. 두고 봐라.
남자가 살다 보면 한두 번 실수하고 그러는 거지. 그 정도도 이해 못하는 여자는 우리도 사절이야. 그래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럼 부디 다음번 며느리는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남편의 바람도 거뜬히 이겨내는 좋은 여자 맞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태예요. 아마 아들 수발에 정신이 없어 제게 시비 걸 시간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저와 이혼한 다음 달에 정신을 차렸거든요. 하지만 예전에 그 멀쩡하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시 머리를 크게 다쳐 지능이 5살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애인 등록을 받고 그 보조금과 어머님이 식당에 나가 버는 돈으로 생활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반년간의 복역을 마친 상간녀도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취업이 어려운 것 같았어요. 하긴 불륜녀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거기다 정가까지 있으니 업계에서는 경력을 살리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 마트에 취직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네요. 반면에 저는 재산분할과 상간녀 소송을 통해 받은 위자료로 친정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다시 사회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친정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하지만 머지않아 저희 힘만으로도 잘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썰맘 애청자 여러분, 저희 남편은 오랜 믿음으로 이룬 부부관계를 욕정 하나 이기지 못해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게 여겨야 할 아내의 출산을 빌미로 말이죠. 저는 분만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겨우하던 남편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막말에 상처받은 저를 감싸주던 모습도 기억하고요. 아마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컸던 것 같네요. 혹자들은 제게 아무리 바람을 피웠어도 다친 사람을 버린 건 매몰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가끔 아이들을 볼 때면 마음이 흔들리곤 해요. 어린애가 되어버린 남편과 그런 아들을 보살피는 노년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기도 하죠.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한 저의 긴 세월을 한순간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귀한 생명을 낳아준 저를 망가진 몸뚱이의 태물로 여기며 여자로서 치욕을 안겨주었어요. 실수라는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게 용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인간에게도 식은지심이라는 게 필요했던 걸까요?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 저를 차가운 사람이라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그 모든 걸 생각하면 제 선택에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부디 여러분의 따끔한 조언과 앞으로 제 삶에 도움이 될 현명한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귀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